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안영실 작가의 미니픽션 화요행담입니다. 이 책은 총 4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7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1부와 2부 중에서 한 편씩 골라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른한 화요일을 깨우는 새콤달콤한 앵두만 이야기,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쩌다가 56명의 엄마가 되었는지 그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뼈만 앙상하고 볼이 푹 꺼진 한 소녀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평범한 의사였다. 엄마의 등에 업혀서 진료실을 들어오면서 소녀는 제 엄마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생으로 뼈가 썩는 고통을 참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7살의 나이에 벌써 2번이나 비장 수술을 받아 커다란 상처가 난 배는 터질 듯 끔찍하게 부풀어 있었다. 소녀의 엄마는 얼마나 많은 절망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었다는 말 따윈 하지 않았다. 그저 머리채를 내맡긴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찔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미국 의학 전문지 임상연구저널에서 사례로 다룬 고쇼병이 확실했다. 세레다제라는 효소 치료제가 개발되어 선진국에서는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는 약품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희귀병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처음엔 그녀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손쓸 방법이 없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소녀의 엄마는 아이가 무서운 고통에 휩싸일 때마다 그녀를 찾아왔다. 그저 진료실 구석에서 아이에게 머리채를 맡기고 숨죽여 고통이 지나갈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당황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제 엄마의 머리털을 쥐어뜯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저렇게 줄지어 서 있는 환자들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소녀를 포기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다는 핑계를 찾아 그녀는 한동안 진료실을 지켰다. 그러나 고통을 지켜보는 그녀는 다른 의미의 고통에 대면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자괴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진료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소녀의 울부짖음이 끈끈하게 엉겨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그녀에게 묻곤 했다. 어려운 일이니까 네가 해볼래? 라고. 내가 해보지 뭐.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대답하듯 그렇게 중얼거렸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건당국과 언론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고 약품의 수입 승인이 나지도 않았다. 결국 그녀가 직접 태평양을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 세레다제의 제조회사인 젠다임사를 찾아가서 직접 처방에 사들고 오길 수십 번이었다. 효소 치료를 받으면서 소녀는 부푼 배가 가라앉고 뼈의 괴사도 멈추었다. 그녀는 소녀의 임상 사례를 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보건국 출입 기자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마당발 기자는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프로그램 덕분에 여론이 일자 보건당국은 희귀의약품 수입 허가와 의료보험 급여 승인을 해주었다. 지금 한국에 고쇼병으로 등록된 사람은 56명이고 이들은 모두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녀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직도 이들은 중증 치매 환자로 분류되거나 백혈병이나 류머티스로 구분되어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 소녀의 무서운 고통이 희망의 엄마를 탄생시켰다. 고통은 가끔 뜻밖의 생산적인 일을 한다.
꿈꾸지 않는 여자. 그녀가 쌈짓돈을 빼앗기는 데 걸린 시간은 채 반년도 되지 않았다. 그 일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화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목소리는 멋진 저음의 남자였는데 백화점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했다. 사보에 쓸 사진을 찍던 카메라 앵글에 물건을 사고 있는 그녀가 포착되었는데 자기가 보기엔 주부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녀의 세련된 마스크와 우아한 동작을 칭찬했다. 잠재력을 썩히지 말라고 자신에게 충고하던 저음의 목소리가 그녀는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았다. 조신하고 부드러운 아내이며 정숙한 엄마로 살았던 그녀였기에 남자가 제안하는 카메라 테스트 같은 걸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쑥스러움을 참을 자신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녀 안에는 밖을 기웃거리는 시선을 점잖게 잡아당기는 어떤 손이 있었다. 그 손의 검열에 걸려든 그녀는 점잖게 제의를 거절하곤 했다. 그러나 전화는 손의 검열보다 끈질겼다. 하루 걸러 계속 전화가 왔다. 거절하는 통화를 곁에서 듣던 아들의 부추김에 그녀는 담당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미팅이 있던 날 그녀는 오랜만에 공들여 화장을 했다. 아담한 코에 섬세한 입술, 아무래도 턱선과 다크서클이 생긴 눈매가 마음에 걸렸다. 젊은 시절엔 얼굴형이 예뻤는데 이제는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스튜디오에는 두꺼비 같은 남자가 캠코더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 찜찜했다. 촬영 장비가 캠코더라니. 그녀는 의아스럽고 불만스러웠다. 캠코더로 찍으면 처진 볼과 눈가의 그늘이 유난히 강조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는 결혼식에 갔다가 캠코더로 찍힌 화면에서 자신의 우울하고 나이든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며 놀란 기억도 있었다. 사실 실물과 사진은 달라서 어떤 사진으로도 그녀의 나이를 감출 수는 없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동그란 눈과 깨끗한 피부가 그녀를 젊게 보인다지만 사진으로 찍으면 그대로 나이가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다.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그녀는 여기까지야 라고 중얼거렸다. 어차피 내가 꿈꾸던 일은 아니잖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실 그녀는 거의 완벽한 주부이며 엄마였다. 어떤 때는 엄마와 주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잘 들어맞았다. 물처럼 소프트하고 친화적인 그녀의 성격이 자신의 자리에 잘 적응하게 했다. 중학교 때 그녀는 장래 희망을 현모양처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장래 희망에 따라서 잘 살아왔다고 믿었다. 전화가 다시 온 것은 2주가 지나서였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눈가의 그늘과 턱선이 조금 무너져서 라고 두꺼비는 아쉬워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두꺼비가 추천해 준 곳은 연예인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강남의 뷰티샵이었다.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처진 볼과 눈가의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그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쌈짓돈이 든 통장을 깼다. 돈을 모으면서 그녀는 많은 꿈을 꾸었다. 크루즈를 타고 긴 머플러를 날리며 갑판에 서 있기도 했고 새로 산 중형차를 몰고 서바이벌 옛길을 드라이브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가족과의 여행이 가장 행복했던 그녀였기에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쌈짓돈을 모으는 일은 비밀스러운 기쁨을 주었다. 뷰티샵에서 시작된 지출은 잔주름 제거와 피부 아래에 실을 넣어 얼굴 전체를 끌어당겨준다는 리프팅 전문 성형외과와 스튜디오 전용 화장을 해주는 메이크업 전문가들에게 지출되었다. 쌈짓돈은 깨진 독에서 물 새듯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주인공을 돋보여줄 의상과 구두, 핸드백 등의 소품, 품격을 높이면서 이미지를 높여준다는 남양 진주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사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놀라울 정도였다. 좋은 사진을 위해서는 약간 해석한 편이 좋다고 하여 다이어트와 배의 지방을 빼는 수술도 했다. 이제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화사함을 갖춘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스튜디오에서 캠코더를 돌리던 두꺼비도 연신 나이스샷을 외쳐댔다. 자신이 찾은 진주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던 그가 약속한 대로 완벽한 주부 모델을 탄생시킨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이제 자신이 주부와 엄마로만 사는 일에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그녀는 쌈짓돈이 자신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쓰였다고 믿었다. 다이어트의 후유증으로 귀울림과 어지러움증이 생긴 것을 빼면 모두 좋았다. 그녀의 앞길에는 쭉 뻗은 신장로가 펼쳐졌고 이제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스튜디오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녀는 잠깐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차가 달려온 것이 먼저인지 그녀가 쓰러진 것이 먼저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잠깐 어두워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에게 꿈꾸지 않는 여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교통사고로 뒷머리를 다친 그녀는 뇌의 후두엽을 조금 제거했는데 그 이후로는 꿈을 꾸지 않았다. 수술로 제거한 그 부분은 꿈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꿈을 꾸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었다. 잠에서 깨어 조금 전에 꿈을 기억하고 떨떠름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일 따위는 이제 없었다. 예전처럼 밤중에 소스라치며 일어나서 자신의 어디에 그렇게 잔혹한 꿈을 꾸게 하는 동굴이 있었는지 곰곰 생각해보던 그런 날도 없었다. 수술 후에 그녀가 차리는 음식은 맛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쌈짓돈의 행방과 일련의 일들은 통 기억해내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을 쓴 일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 누군가 틀림없이 남편이 쌈짓돈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화를 냈다. 꿈값으로 지불된 쌈짓돈의 정확한 내역을 알면 그녀가 우울증에 빠질 게 뻔하였기에 그녀의 남편은 쌈짓돈 통장을 다시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지불한 꿈값이 얼마였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녀 주위에는 없었다. 오직 쌈짓돈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녀만 모를 뿐이었다. 꿈이 없어진 그녀는 예전처럼 현모양처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어졌고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졌다. 그녀는 꿈이 묶어놓았던 자유를 찾았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적당히 여유롭고 통통해졌다.